제주 남방해역을 가르며 항진하는 8,000톤급 구축함의 장면이 해외 군사분석가들의 타임라인을 동시에 멈춰 세웠습니다. 화면 속에는 단순한 군함이 아니라 한 나라가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들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수량 8,200톤, 이지스 전투체계, 수직발사관 수십 개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서방군사 전문 매체들은 즉각 계산에 들어갔습니다. 이 함정이 단독으로 커버할 수 있는 반공 범위 동시 추적 가능한 표적수, 그리고 전시가동률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검증된 수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공개된 글로벌 파이어 파워 2025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은 다시 한번 세계 5위에 올랐습니다. 이 순위가 주는 울림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핵무기는 평가에서 제외됐고 오직 재래식 전력으로만 산출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1위, 그 뒤를 러시아와 중국, 인도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이 자리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일본보다 앞선 위치입니다. 해외 매체들이 주목한 건 순위보다 맥락이었습니다. 인구 5천만 명 수준의 국가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2026년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현재 대한민국의 해군 전력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세계 현대군사 전함 디렉터리는 2025년 세계 해군력 평가에서 한국을 5위로 분류했습니다. 보유 수상함은 160척 이상, 단순 숫자만 보면 북한이 앞선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해외 분석가들은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다. 배수량과 작전 방영, 그리고 원의 작전 지속 능력을 따졌습니다. 한국 해군이 운영 중인 이지스 구축함만 놓고 보면 7,000톤급 이상이 5척, 여기에 8,000톤급 신형 이지스함까지 포함됩니다. 이 급의 함정을 10척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힙니다. 정조대왕급과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단순한 전투함이 아닙니다.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전제로 설계된 이지스 체계는 한 척당 수백 킬로미터 범위의 방공 우산을 형성합니다. 해외 해군 전문 매체들은 이 함정들이 연안 방어를 넘어 기동함대 중심축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동일급 구축함을 운영하는 국가 대비 연간 출동 횟수와 정비 완료율이 높은 편으로 분류됐습니다. 즉, 보유만 하는 해군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해군이라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잠수함 전력이 겹칩니다. 한국 해군은 총 21척의 잠수함을 운영 중입니다. 1200톤급 장보고급, 1800톤급 손원 1급, 3000톤급 도산 한창 5급, 그리고 3600톤급 최신형까지 이어지는 구성입니다. 해외 군사분석 보고서에서는 이 구성을 매우 이례적으로 봅니다. 단순한 세대 교체가 아니라 연안 봉쇄와 원의 작전을 동시에 고려한 다층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3000톤급 이상 잠수함을 복수 운영하는 국가는 세계적으로도 제한적입니다. 공군력으로 시선을 옮기면 분위기는 더 직관적으로 바뀝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 2025 지수를 바탕으로 한 분석에서 한국은 전체 항공기 1592대를 보유한 국가로 평가됐고 세계 5위에 올랐습니다. 전투기 315대, 공격기 98대, 헬리콥터 918대, 비전투기 261대라는 수치가 공개됐습니다. 이 숫자에서 해외 항공 전문 매체들이 먼저 확인한 건 기종의 질이었습니다. 한국 공군은 F-15K 59대, KF-16계열 약 160대, 그리고 F-35A 39대를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중추전력만 210여 대에 달합니다. 이 구성은 단순히 많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고급기와 중급기가 균형 있게 배치되어 있고 출격률과 유지비를 동시에 고려한 구조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로 동일 기종을 운영하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평균 가동률이 높은 편으로 분류됩니다. 숫자가 종이 위에 머무르지 않고 활주로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공중조기경 보통제기내대, 공중급 유기내대, 전자전 및 신호정보 자산까지 포함됩니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은 이 지점을 특히 강조합니다. 전투기 숫자보다 이 지원 자산의 조합이 전쟁 양상을 바꾼다는 분석입니다. 한반도 정보에서 한국 공군은 단순한 방어 전력이 아니라
작전 전반을 설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는 평가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2026년부터 F-35A 20대가 추가 도입되고 2028년부터 KF-21 보람회가 실전 배치됩니다. 2032년까지 120대 도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해외 방산업계에서는 이 흐름을 매우 현실적인 확장 전략으로 봅니다. 무리한 증강이 아니라 유지 가능한 최고 효율 구성을 선택했다는 분석입니다. 단순 비교만으로 한국의 군사력이 강해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강해졌고 그것을 유지하는 구조까지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숫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결과는 수십 년간 쌓인 운영 경험, 납기 지연 없는 생산, 실전 기준의 훈련 데이터가 쌓여서 나온 합계입니다. 해외 분석가들이 한국을 평가할 때 가장 자주 쓰는 표현은 예상 가능성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수준으로 움직일지 계산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질문은 더 명확해집니다. 이 전력이 어떻게 구성됐고 왜 같은 숫자라도 다른 나라와 평가가 달라지는지입니다. 해군과 공군의 내부를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한국 군사력의 진짜 무게가 수치보다 훨씬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2026년은 한국 군사력이 단순히 늘어나는 해가 아니라 성격이 바뀌는 해입니다. 2025년까지가 기존 전력을 다듬는 단계였다면 2026년은 앞으로 수년간 전장을 주도할 신규 플랫폼이 실제 부대에 투입되는 전환점입니다. KF-21은 2026년부터 실전 비행단에 인도되며 이는 전투기왕 기종 추가가 아니라 국산 A4 레이더와 전자전, 데이터링크 기반 교전 체계가 공군의 표준으로 자리 잡는 순간을 뜻합니다. F-15K와 KF-16이 전력을 지탱하는 가운데 KF-21의 투입은 가동률과 정비 속도에서 체감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2026년은 한국 공군이 만들고 유지하는 전력으로 전장을 관리하는 공군으로 도약하는 해입니다. 즉, 같은 한 대를 띄워도 얼마나 자주, 얼마나 빨리,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가 전력의 본질인데 2026년은 그 운영 최적화가 국산체계 중심으로 이동하는 첫 구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F-35A 추가 20대 도입은 2028년까지 전력화로 공표되어 있고 그 과정상 2026년부터는 납품 및 전력화 준비가 본격화되는 시점으로 해석됩니다. 즉, 2026년 공군의 업그레이드는 전투기 숫자 증가보다도 스텔스 타격과 네트워크 기반 교전, 그리고 국산 4.5세대의 대량 편대 운영이 동시에 굴러가기 시작하는 구조 전환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군은 더 노골적으로 2026년이 바뀌는 해입니다. KDX-3 배치 이 이지스 구축함이 2026년에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라는 조선사 공식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한 척이 들어온다는 건 단순히 대형 함정 한 척 추가가 아니라 한국 해군이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포급 방공 전투체계 플랫폼의 수가 늘어난다는 뜻이고 그 순간부터 원의 기동함대 방공탄도 미사일 대응, 해상 통제에서 작전 여유도가 커집니다. 특히 이지스급 전력은 함정 숫자와 달리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갖기 때문에 인도 시점 자체가 곧 전력 지형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2026년 전후로 FFX 배치 3충남급의 후속함이 취역 일정에 올라와 있다는 공개 정보가 있고 이는 해군이 구축함만 강한 구조가 아니라 호위함 라인에서도 신형 전투체계를 연속적으로 누적시키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신형 호위함은 평시에는 해상교통로, 보호와 대잠 초계, 유사시에는 기동전단의 외곽 방공과 대잠 스크린을 담당하는데 이 라인이 2026년에 한 번 더 두꺼워지면 구축함 전력을 보호하고 지속시키는 해군의 체력이 상승합니다. 결국 2026년의 한국 군사력 상향은 예측을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홍군은 KF-21 인도 개시로 국산 전투기 대량 전력화의 현실 구간에 진입하고 F-35의 추가 전력화 레일이 본격적으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해군은 이지스 전력 인도로 보급 항공 플랫폼의 밀도가 올라가고 신형 호위함 누적으로 기동전단의 생존성과 지속성이 강화됩니다. 이 조합이 만들어내는 진짜 반전은 여기입니다.
2026년부터는 전력의 강함이 뉴스의 헤드라인이 아니라 작전 계획표 안에서 숫자로 계산되는 신뢰가 됩니다. 상대가 가장 싫어하는 건 과장된 위협이 아니라 매번 같은 품질로 반복되는 준비 상태인데 한국 전력의 방향이 정확히 그 지점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은 25년 2월 26일 무인 전투기 복합 운영 영상입니다. 작년 말 대한항공 무인 편대기 연구팀 일부가 극비리의 미국 사설 풍동시험장에서 시제품 엔진과 축소형 기체 모형을 이중 테스트했다는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풍동시설 결과에 더해 해외에서 얻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뒤 기체 형상과 공기 흡입구 엔진 매칭을 다시 정교하게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2025년 지금 개발하고 있는 무인기의 초도 비행이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물 밑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온 검증 과정 덕분에 현재의 무인 편대기 구상이 단순한 희망상이 아니라 국가의 새로운 전력으로 구체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25일 국방홍보원에서 전 세계 시선을 사로잡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바로 국내 기술로 개발된 무인 스텔스 기술 시범기 출고식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저피탄 무인 편대기는 레이더 탐지를 어렵게 하는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는데요. 유인 전투기와 복합 편대를 구성해 정찰전 자전, 공격 등 임무를 자율 수행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국내외에서 폭발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 한국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의 핵심인 무인 편대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미국, 호주, 러시아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기종이 시험 비행을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 역시 KF-21과 연계할 무인 편대기를 본격적으로 개발 중이라는 소식은 이전부터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실물이 공개됐습니다. 과거 무인기는 정찰 감시 임무가 주력이었으나 최근에는 유인기를 호위하거나 공격기만 전자전까지 아우르는 다목적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자율비행, 기술의 급진적 발전이 이를 뒷받침하며 무인 편대기는 유인기 대신 위험지역에 침투하거나 상대방 방공망을 교란하는 등 전투에서의 가치가 폭등하게 되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한국이 주목받는 이유는 KF-21이라는 차세대 전투기를 이미 개발 중이면서 동시에 무인 편대기까지 병행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미나 자료나 연구 발표에 따르면 대한항공 측이 개발 중인 무인 편대기는 KF-21과 1대4에서 1대5 비율로 묶여 편대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요컨대 KF-21 한 대가 전자전 감시 정찰 공격 기능을 나눠 담은 다수 무인 편대기를 지휘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욱 충격적인 사실도 알려졌는데 바로 무인-무인 협업 개념까지 가능한 전술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해 무인 편대기 내부에서 또 다른 초소형 드론을 사출하거나 자폭기만 무장으로 쓸 수도 있다는 추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방증하는 해외 사례를 보면 보잉이 개발 중인 MQ-28은 이미 시제기가 시험 비행에 돌입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길이 11m, 무게 약 3톤 측면 흡입구로 기동성을 확보했다는 것이 특징이고 필요하면 자폭용 탄두 모듈이나 전자전 모듈을 머리 부분에 교체 장착하는 콘셉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러시아의 경우 그롬이라는 무인 편대기를 공개했는데 이쪽은 최대 이륙 중량 7톤 규모로 더 큰 무장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개발 진척도가 지연돼 소프트웨어 안정성 부분에서 안정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럼 한국 무인 편대기는 어떠할까요? 먼저 전투기의 핵심인 엔진입니다. 엔진은 당연히 국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전에 한국이 개발한 국산 엔진이 장착되는데요. 엔진 추력은 5,000에서 8,000파운드급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음속이나 초음속에 준하는 기동까지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KF-21과 현대 비행이 가능할 정도의 기동성을 갖추게 된다는 전망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무인기는 이미 해외 풍동시험을 통해 기체 형상과 공력 특성을 수백 차례 수정하며 개발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공개된 영상에는 내부 무장창을 도입해 스텔스 성능의 전투기로 파악됩니다. 사실 이 정도 성능이면 소형 무인기 수준이 아닌 사실상 소형 전투기형 무인기로 가는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인기 편대는 하드웨어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AI 자율 비행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를 통해 유무인간 혹은 무인무인간 실시간 데이터 링크가 원활해야 제대로 된 작전 수행이 가능한데요. 무인 편대기가 전투 중 돌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지휘 통제를 받기 전에도 위험을 회피하거나 반격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아군 네트워크를 통해 적의 위치나 전장 정보를 공유해 효율적 작전을 전개해야 합니다. 때문에 군 관계자들은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 ADD, 민간 AI 업체가 협업해 차세대 통합 C4I 시스템에 맞춘 표준 데이터 프로토콜로 개발했는데요. 이런 기술을 통해 흥미로운 요소는 무인 편대기 속 또 다른 무인기를 사용하는 전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초소형 드론이나 디코이를 내부 무장창에 탑재해 필요시 방출하는 전술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미 다른 나라들도 이런 전술을 적극 채용하기 때문에 한국도 이에 발맞춰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도 몰리냐라는 미니 드론을 전투기에 탑재해 발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미국도 디코이 드론을 다양한 항공 플랫폼에서 써왔습니다. 대한항공도 마찬가지로 무인 편대기 내부에 소형 타격 드론을 넣어 방공망 앞에서 기만 정찰용으로 쓸 가능성을 타진 중이라는 내용은 이미 작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무인 편대기는 결국 KF-21과의 시너지를 염두에 둔 플랫폼입니다.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나 정밀 유도 폭탄 같은 무장을 무인 편대기에도 장착 운영이 가능하게 만들면 유인기가 굳이 위험한 구역에 들어갈 필요 없이 무인기를 앞세워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무인기가 호위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전자전, 정찰 임무를 분산 수행하면 조종사는 작전 지휘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교전 상황에서 상대 레이더가 무인 편대기를 주된 목표로 삼는 순간 KF-21의 생존성과 은밀 타격 능력이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나아간 무인 편대기들끼리 서로 간 AI로 협업해 스스로 판단하는 전술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적 레이더 탐지 범위에 일부 기체가 들어가 레이더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다른 기체가 우회해 핵심 지휘소를 타격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통신 지연이나 해킹 문제를 막기 위해 각 무인기가 분산형 AI 알고리즘을 갖추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안과 암호화된 링크가 필수적입니다. 스텔스성 역시 중요한 대목입니다. MQ-28처럼 중간급 체급이라도 스텔스 실루엣을 어느 정도 구현하고 내부 무장창이나 램 소재를 통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여야 하는데요. 때문에 대한항공 측은 이미 작년 DX 코리아에서 공개한 모형을 통해 KUSLW라는 콘셉트로 스텔스 형상과 내부 무장창 그리고 모듈형 설계를 시사했는데, 이는 러시아의 그롬이나 미국의 X-45 계열에서 볼 법한 특징을 두루 섞은 모습입니다. 이런 개방형 구조를 채택하면 전자전 모듈이든 공격 모듈이든 머리 부분이나 내부 창을 교체해 빠르게 임무 구성을 바꿀 수 있어 여러 작전에 대응하기가 쉬워집니다. 이와 함께 봐야 할 부분은 유지 보수와 운영결입니다. 무인편 대기를 소모성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게 여러 매체에서 보여진 무인기는 대부분 자폭 드론을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국이 공개한 무인기는 다릅니다. 기체, 엔진, 레이더, AI 알고리즘 등 고가의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군은 이를 관리하는 전담 정비 조직이나 부대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실제 전투 투입 시 일회성으로 날려버릴 것인지 휘환 후 재활용할 것인지 등의 교리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30년대가 되면 미국은 NGAD의 다수의 자율형 무인기를 편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도 FCAS, 템페스트 등을 통해 유사한 구도를 띨 가능성이 큰데요. 또한 러시아와 중국 역시 무인편 대기를 연구개발 중이며 일본도 자국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에서 드론 협업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KF-21과 무인편 대기를 같은 시기에 맞춰 전력화한다면 세계적으로도 이른 시점에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실질적으로 굴리는 소수국가 대열에 합류하는 셈이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4세대,
5세대 전투기만 보유해온 공군보다 유무인 혼성편대를 운영하는 공군은 적의 반공망을 교란하고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며 다중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또한 무인 편대기의 성능이 충분히 입증되면 동맹국이나 중소국가는 고가의 전투기를 대량으로 살 예산이 없다면 유인기 소수와 무인 편대기 다수를 조합해 효율적인 공군 전력을 구성하자는 쪽으로 시선이 옮겨갈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군 역시 KF-21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무인체계 연구에도 별도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속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과거 T-50, FA-50, KF-21을 잇는 전투기 개발 경험이 축적되었고 그 사이에 쌓인 스텔스 소형 무인기, 프로젝트 노하우까지 흡수해 단계적 도약을 노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FA-50을 무인화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무인 편대기가 전력화되면 실제 운용 교리도 획기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편대 내 4대 5대 무인기가 각자 다른 역할을 맡아 유인기를 지키거나 먼저 적진을 뚫고 약점을 찾는 방식이 빈번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인기가 위험한 지대공 미사일이나 적 전투기의 요격에 투입돼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도 가능해져 대한민국 전술 교리는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 무인 편대기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생산 운용할 수 있게 되면 세계 수출 시장에서도 큰 몫을 할 텐데요. 이미 일부 국가들이 KF-21에 관심을 보이는 만큼 KF-21 플러스 무인 편대기 패키지로 제안하면 무기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정리하자면 한국 무인 편대기는 2025년 초도 비행, 2030년대 초중반 양산 및 전력화라는 대담한 일정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는 호주나 러시아뿐 아니라 미국이 준비 중인 차세대 무인기와 시기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대한항공과 ADT, 민간 AI 업체들이 진행 중인 물밑 협업을 통해 극비리의 미국 사설 풍동시험장 테스트를 완료하였고 국내 시험 비행 성과가 모두 맞아떨어진다면 한국은 미래 공중전에서 절대 뒤처지지 않는 유무인 복합 전력을 보유하는 세계 몇 안 되는 나라의 이름을 올릴 것입니다.